안녕하세요. 최규의 기웃기웃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입니다. 졸업한 놈이 속 편하게 남일 보듯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라 당장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학교를 가야 돼서 학생분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설렘 반, 두려움 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비바 로스쿨이라는 로스쿨 에세이도 썼고 여기저기 강연도 많이 다니고 하면서 자주 들었던 질문 몇 가지를 답해보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많이 들은 질문입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5년간 건설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한 뒤 로스쿨에 진학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질문을 듣고 뭐라 답변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질문이 거꾸로 돼야 됩니다. 로스쿨에 다니다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힘들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면 말이 되죠.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로스쿨에 갔는데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 건 제가 봤을 때 질문 자체가 너무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로스쿨에 가면 출근을 안 해도 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온몸이 찌뿌둥한 채로 못생기고 냄새나는 여의도 아저씨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지옥같은 9호선 급행열차를 안 타도 됩니다. 아침 출근길 9호선 타보셨나요? 팔을 어디에 둘 수도 없어서 진짜 이러고 탑니다. 미친 짓입니다 이건. 근데 이 출근을 잠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로스쿨에 가면 3년 동안은 공식적으로 출근을 안 해도 집에서 욕을 먹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연휴가 주말 끼고 3일인 것도 행복해 미칠 것 같은데 3년? 이건 진짜 직장인 판타지입니다 여러분. 로스쿨은 천국이에요. 출근을 안 해도 되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그곳이 천국입니다. 지금 로스쿨 진학을 고민하는 직장인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로스쿨 제도는 국가에서 내려준 선물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이런 겁니다. 뭐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공부하는 게 힘들 수 있죠. 근데 그 비교 대상이 사회생활이면 힘든 축에도 못 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년 준비해서 시험 한 번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회 나가면 남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주는 1분 1초가 모든 순간이 시험입니다. 항상 눈치 봐야 하고 잘 보여야 하고 잘 해내야 합니다. 열심히만 하면 어느 정도 용서가 되는 1, 2년 차를 벗어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 여러분이 뱉는 모든 말, 여러분이 쓰는 모든 서류가 평가 대상이 됩니다. 변호사 시험 기간 5일만 참으면 3년의 완전한 자유, 평가로부터의 자유가 보장되는 게 로스쿨입니다. 솔직히 이 질문은 로스쿨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칼줄업생분들이거나 1, 2년 정도로 경력이 짧은 분들이라서 아직 입사 뽕에 취해 계실 상황이라서 나오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 3년만 해보십시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법학 공부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법학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법학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논리 시스템입니다. 법률의 요건은 방정식이고 주어진 사실관계는 방정식에 대입할 변수들입니다. 물론 외워야 할 게 많긴 많죠. 제가 진짜 생 암기의 쥐약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도 3년 내내 전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주 40시간을 지켜가며 놀 거 다 놀고 특히 3학년 때에는 듄 전집도 다 읽어내면서 3년 내내 괜찮은 성적을 유지해서 괜찮은 성적으로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쓴 에세이 비바 로스쿨에서도 강조했지만 법학 공부의 핵심은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학에서 기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듯 법학에서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법학이라는 시스템은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그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게 공학 문제 풀이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공학 문제와 법학 사례 문제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똑같은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니 진짜 공학 문제를 보여드리면 조회수가 확 떨어질 것 같으니 중고딩 때 배운 것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연력학의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PV는 nRT입니다. P는 압력, V는 부피, N은 몰수, R은 기체상수, T는 절대온도입니다. 여기 초기 조건이 주어집니다. 압력 P가 1atm, 온도가 300K, 몰수가 1몰인 이상기체가 있다. 우리는 PNRT라는 변수값을 압니다. 이걸 방정식에 대입합니다. 문제 풀이 단계입니다. 이 값을 방정식에 대입해서 부피 V를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PV는 nRT 공식을 만지작거려서 V를 만드는 공식으로 바꿉니다. V는 nRT 나누기 P. 여기에 초기 조건을 대입하면 V 값이 나옵니다. 변수를 대입하고 방정식을 풀고 결과를 도출하고 자,
이제 법학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로 보죠.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방정식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즉 초기 조건을 한번 보시죠. A는 B가 이 그림은 진품이다 라고 속인 것에 넘어가 가짜 그림을 1000만 원 주고 샀다 라고 문제에 주어집니다. 이것이 초기 조건입니다. 요건 사실을 분석해보죠. 변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먼저 기망행위가 있습니다. 진짜라고 속였으니 변수가 충족됩니다. 이로 인해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가짜 그림을 진품으로 믿었습니다. 변수가 충족됩니다.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속았기 때문에 샀습니다. 변수가 충족되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변수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우리가 열심히 배운 판례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판례들은 또다시 프랙탈처럼 다른 방정식을 만들어내죠. 마지막으로 문제풀이입니다. 모든 요건, 모든 변수가 충족되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10조라는 방정식을 적용하여 A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실관계를 분석해서 요건에 대입하고 결론이 도출됩니다. 어떠신가요? 공학 문제 풀이와 법학 사례 문제 풀이가 똑같지 않나요? 변수를 확인하고 방정식에 대입하는 그 과정, 이 공학적 논리가 법학 공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암기 위주의 공부만 해온 학생들이 오히려 법학 문제의 적응을 어려워하고 전부 암기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그 방대한 분량에 무너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공학을 전공했다? 아주 편안하게 법학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올 차례입니다. 이 공학적 논리를 실제 법학 공부에 있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제가 로스쿨 3년 동안 활용했던 3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률 조항들, 판례들을 순서도 플로우 차트로 만드세요. 방정식은 한눈에 들어오지만 법률 문제와 판례는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느 정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리적 순서대로 그려보세요. 요건 1 충족했나? Yes. 요건 2 충족했나? No. 법률효과 미발생. 이렇게 시각화하면 복잡한 판례 논리도 아주 명쾌하게 정리됩니다. 법리 공부는 이 흐름을 이해하는 과정이고 법학 문제 풀이 과정은 이 흐름을 풀어쓰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둘째, 목차는 시스템 설계도의 카테고리입니다. 법학 교과서의 목차는 단순한 순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학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설계 구조입니다. 계약법을 보면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의 해제 이런 식으로 나아가죠. 이 구조를 머릿속에 입력하고 공부를 하면 길을 잃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떤 시스템을 공부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쟁점 간의 흐름과 연관관계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옛날부터 수험판에서 내려오는 목차를 암기하라는 게 이런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진짜 무식하게 다 외워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요건 사실을 외우는 건 변수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판례와 학설을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건 사실 하나하나가 바로 방정식에 대입할 변수들입니다. 판례는 어떤 상황에서 특정 요건 사실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즉 이 변수가 이 방정식에서 yes냐 no냐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판례 자체도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은 방정식과 같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흐름이 보입니다. 이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면 암기 분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문제 해결 능력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로스쿨 공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없애주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